이게 장점이라니까. 단 우리 건 여기에서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보면 당연히 이 금액이 안 나온다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지하 빌라 입찰 도전했는데 어제 폐찰했어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15명이나 유유 아이고 15명이나 들어왔구나. 많이 들어왔다. 근데 사실 그런 물건 볼 수 있다는 거는 때로는 그런 물건을 입찰 도전하신다는 분은 멘탈이 되신 분이에요. 사실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 서울에서 반지하 빌라가 이제 신축 허가는 이제 안 나오죠. 그러면 이 반지하에 대한 가치는 앞으로 엄청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반지하든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대지 지분은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건물로 봤을 때는 상태가 안 좋겠지만 대지 지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30년 되어버리면 건물의 가치는 제로예요, 제로. 근데 토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하든 지상이든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이제 교육생 한 분 오셔서 제가 상담을 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돈을 갖고 어떻게 투자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게 이런 얘기 있잖아. 바구니를 분산해서 담아야 될 게 있고 한목에 담아야 될 것도 있고 이런 건데 사전적 의미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게 틀리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서울에서 때로는 서울 아니어도 가장 시세 차익이 큰 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제일 먼저 상승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고 제일 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단계에서 투자한다 그러면 리스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합 설립 전에 투자한다 그러면 리스크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지, 그때는. P가 붙어야 리스크가 생기는데 P가 안 붙었잖아. P라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쁜 말로 하면 약간의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진행 단계, 조합 설립 이전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은 갖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을 거기 투자할까 안 할까? 당신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당연히. 일반적이지 않단 말이야, 그건. 안 한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관처가 났을 때 투자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얘기는 해요. 관리처분인가 났을 때. 그러면 건물 허물고 이주하고 건물만 이제 들어오면 되니까. 그 대신 그에 대한 뭘 줘야 된다? 대가를 줘야 된다. 그러면 피가 사실 엄청나게 많이 붙는단 말이야.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고 일반 분양이 아니고 조합원 분양가로 받기 때문에 사실 수익이 나긴 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사업 시행 인가 이전, 조합 설립 이전에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거의 거품 없는 피가 없는 것을 투자해 놓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리스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맞죠? 오늘 가져온 물건은 뭐냐면 리스크도 없고 가지고 있는 동안 뭘 받을 수 있느냐면 월세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월세까지. 실질적으로 서울에 2호선 라인 기준으로 다가구를 하려고 하면 최하가 15억에서 18억 정도는 있어야 돼요. 최하 기준이에요. 최하 기준으로 여기에서 한 10분 거리 안쪽에 있다 그러면 최하 제가 봤을 때는 15억에서 한 18억 정도는 줘야지만 뭐 한 38평, 35평 최소 규모의 다중주택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져온 거는 초역세권입니다. 초역세권. 역세권은 뭐냐면 역세권 시프트 들어보셨죠? 예, 역세권 시프트 속에 지금 속해 있고 그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고 동의율이 74% 나왔기 때문에 사업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역세권 시프트의 명확한 단점도 있습니다. 뭘까요? 역세권 시프트의 가장 큰 단점은 혜택을 주는 만큼 뭐 하느냐면 임대주택을 또 그만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덕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임대주택이 많으면 그만큼 조합원 입장에서는 리스크인 거예요, 이게.
그 대신 그만한 혜택을 준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역세권 시프트라고 해서 크게 장점은 되지는 않는다. 단 여기에서 가까우면 나중에 분양을 할 때 미분양 날 확률이 높다 낮다? 낮다. 그래서 입지적인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부동산에서는 엄청 중요한 거고, 이거는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분들이 이런 물건을 하면 좋아요. 왜? 사업이 안 되더라도 나는 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안정적이잖아. 보험을 하나 갖고 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험을 하나 갖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떤 물건인지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은 서울 은평구 녹본동에 있는 거고, 토지가 41평이에요. 41평이고 건물 면적은 69.53평, 감정가는 12억인데 한번 유찰되어서 9억 6,4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가볍게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좀 전에 이거 별지님이었나? 별지님이 제가 얘기했는 봉천동 다가구 반지하 물건을 15명이나 입찰 들어왔대요. 그래서 뭐 폐차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서울의 다중주택 정도면 제일 작은 거 한 35평에서 39평 되는 것도 최소한 15억에서 18억은 줘야 됩니다. 2호선 기준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물건은 지금 감정가 자체가 얼마에 나왔다? 12억에 나왔다. 근데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유찰되면서 9억 6,400에 나왔다는 거는 사실 9억 6,400이면 작은 돈은 아니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 다가구 다중주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에요. 지금 대전에도 입찰 보면 9억대에도 낙찰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대전이 좋아요? 서울이 좋아요? 당연히 서울로 들어야지. 대전가 9억 주고 할래? 서울 거 9억 주고 할래?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서울에 입성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물건이다. 그리고 여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게 여기에요. 역주에는 상업지, 준주거지가 형성되어 있겠죠. 그 다음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3종. 그 다음이 2종. 그 다음이 1종이에요. 항상 용도지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도시 개발을 할 때. 그런데 우리는 3종 지역이니까 거의 여기서 가깝다는 것을 바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해되시죠?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물은 지하 1층, 1층, 2층, 3층에 그리고 옥탑층까지 있는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물건도 결론은 보시면 말소 기준은 2018년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에는 없다. 근데 결론은 보시면 한 사람 빼고는 다 전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세입자도 피해자일 수도 있겠지만 건물 주인도 피해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국이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근데 세입자는 전세 만기가 되었어. 나는 나가고 싶은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이거에. 그러면 집주인이 현금이 많으면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집주인 입장에서도 현실을 알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경매로 정리하는 게 맞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세입자도 피해자가 되고 건물 주인도 피해자가 되는 시절이에요, 지금.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한마디로 사기친 놈 따로 있고 이 몇몇 때문에 전체의 피해자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시국입니다. 이게 자본주의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사실 경매한 지가 21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30년 됐습니다. 30년 됐는데 생각해 봅시다. 제가 30년 동안 경매를 하면서 서울의 다가구 다중주택, 상가주택이 이렇게 많이 경매로 나온 거 처음 봤습니다. IMF 때도 이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IMF 때도 이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지금 서울의 다가구 상가주택이 이렇게 경매가 많이 나온 거를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시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나오는 매물들이 싹 정리되잖아? 그러면 그다음부터 경매 또 안 나와요.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기가 긴 게 아니고 올 연말이면 끝나요, 이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가구를 꼭 하고 싶다.
다중주택을 꼭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올 연말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 다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다가구도 지금 대전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나오죠. 전세로 한번 쳐줬단 말이야. 사기 사건으로. 그래서 지금 대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도 입찰 보고 대전도 입찰 보고 정신이 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대전, 서울에 다가구 입찰 보러 열심히 다니실 거야 분명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회가 올 연말이면 끝난다. 이거는 명확합니다. 예. 어쨌든 그리고 권리상 문제는 없다. 권리상 문제는 없다. 다가구 상가주택은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내가 지금 앞에 도로를 몇 메다짜리 도로를 끼고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왜? 이왕이면 도로가 넓으면 좋아요? 좁으면 좋아요? 당연히 넓으면 좋겠죠. 당연히 넓으면 좋지만 중요한 거는 넓은 만큼 내가 뭘 줘야 돼요? 가치를 측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감정가, 이 감정가에 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나온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건물을 보셔야 된다. 건물. 그러면 건물 보는 거는 다양하게 봐야 되겠지만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내 토지의 방향이 북향이냐 남향이냐 도로가 북쪽 도로냐 남쪽 도로냐 동남 쪽이냐 서남 쪽이냐도 다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건물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연식도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안에 엘베가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내가 물건을 선택해야지 그냥 다가구 뭐 상가주택이다, 때로는 반개수가 많다 해서 잘못 사면 내가 세 받는 것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더 줘야 될 상황도 생기고 또 어제 누가 질문했어요. 2019년 4월 23일 기준으로 불법 건축물이 그 전에 85제곱미터 이하인데도 아직도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왜 말이 안 돼? 말이 되지. 왜냐하면 불법 건축물이라는 거는 무조건 이행강제금 나오는 규정에 의해서 나오지만 이게 그냥 살짝 점축만 해놓느냐 때로는 판넬만 하나 덮어 씌워놨느냐 아니면 불법 대수선을 했느냐 이런 것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오는 게 있고 우리가 생각했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알아본 결과에 따라서 더 작게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불법으로 했느냐에 따라서도 이행강제금의 수준이 또 틀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영등포에 있는 어떤 모물건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1년에 이행강제금 2억 5천 나온다고. 2,500이 아니고 2억 5천만 원짜리도 봤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건물 통으로 다 불법이에요. 건물 통으로. 그래서 이행강제금 2억 5천만 원 나온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야. 근데 보니까 어느 누군지 모르겠지만 낙찰 받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그러면 건물을 전체를 다시 해서 밀어버리고 신축하려고 하나? 아니면 불법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뭔가를 할 계획인가? 이런 생각했는데 역시나 미납이 나왔어요. 그분이 60 몇 억인가 낙찰 받았는데 그러면 자기가 4억을 보증금 날린 거예요. 이게. 보증금은 4억을 날렸다. 입찰 볼 때 10% 있어야 되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 게 경매다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반 거래할 땐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내가 명확하게 공부를 안 하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나 만들어질 수도 있고 나한테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시 돌아갑시다.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되겠죠. 건물이 있는 거는 무조건 뭘 봐야 된다? 건축물 대장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보시면 호수가 몇 개? 총 11개가 나와 있다. 우리는 다가구가 아니고 뭘로 돼 있다? 단독주택인데 다중주택이다. 단독이나 다중이나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근데 호수가 몇 개다? 11개다. 다가구는 가구수가 나오죠. 다중주택은 허가를 단독주택에서 다중으로 받아요. 그래서 호수가 나오는 거야. 1호, 2호, 3호, 4호처럼.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호수가 11호가 나와 있어요. 내 집에 하나에 쪼개놨다 이 말이야. 11호를. 그런데
다가구는 다 가구잖아. 다 가구. 그래서 가구수로 나온단 말이야. 가구수로. 세정 이해됐죠?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했듯이 이분도 나쁜 의도는 아니고 이분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그러면 공동치사장이 있어요. 다중주택은 의무적으로 공동치사장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공동치사장이 현장에 가보면 있다 없다? 있는 집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중요한 거는 공동치사장을 다들 뭘로 만든다? 다시 방으로 만들어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3, 3, 3, 4, 3, 4, 12. 아, 이거는 분명히 12개의 뭐가 있다? 가구가 아니고 호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근데 이거는 만약에 불법이 걸리더라도 그냥 원상복구 해버리면 되니까 문제 있다 없다? 전혀 문제 없다. 이런 거는 불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주차장도 보시는 것처럼 2대. 오케이. 물론 이 대장과 건물 궤항도를 떼봐야 되죠. 떼보고 그 궤항도하고 우리 지금 현장에 갔을 때 그 모습이 구조가 똑같이 나온지를 꼭 체크해야 된다. 건물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운 없으면 걸리면 이행강제금을 어마무시하게 내야 된다. 그러면 주위에 어떤 상황인지 월세하고 매매 시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는 보시면 4천에 35, 4천에 35, 연식은 18년식. 우리는 몇 년식이었죠? 18년식. 그리고 평수도 비슷하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신탁으로 받기 때문에 보증금 4천은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고 500에서 1000만 원 사이 받을 때는 최소한 500에 50원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집이다. 그러면 관리비 별도로 하면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500에 받는다 그러면 500에 한 55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 위치고 그렇게 내놓으면 세는 지금 금방 빠진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의 월세는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매가는 한번 봅시다. 매가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께 지금 평당 최저가 기준 2,300만 원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은 우리하고 비슷한 연식이면 한 3,500만 원 정도 나와 있고 한 20년, 30년 되는 것들도 평당 2,500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땅값만 하면 평당 한 2,000에서 2,500까지 시세가 형성된 지역이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가면 돼요. 한 2,000에서 2,500은 받을 수 있는 지역이구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개발 호재를 보셔야 돼요. 개발 호재를. 여기 보시면 우리 해당 물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6호선 역촌역인데 사실 역촌역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따 내가 지도로 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가 어디냐면 불광역, 역촌역, 여기가 녹본역이에요. 여기 삼각구도 안에 있는 곳에 저희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3호선은 강남으로 접근하고 시내 통과하고 종로 쪽으로 통과하면서 어디로 온다? 강남으로 넘어오는 호선이고 이 6호선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한 4코스 정도 가면 상암동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광역이면 어지간한 서울 시내를 30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거의 서울 중심에서 살짝 벗어난 지역이 불광역이에요. 서울에서 불광역에서 전철을 타면 30분이면 서울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역촌역 해당 물건, 여기가 불광역, 여기가 녹본역이에요. 좀 전에 봤을 때 여기가 역세권 시프트, 여기가 뭐냐면 공공재개발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다가구를 우리가 한 4년, 3년 전에 제가 수업할 때 여기 있는 다가구를 입찰 보려고 하다가 여기는 공공재개발이라서 입찰 안 들어간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녹본역. 그래서 여기 힐스테이트 녹본역하고 여기가 이 지역의 대장 아파트예요. 대장 아파트. 그런데 여기는 가보면 대부분 뭐냐면 다가구, 다중주택, 단독주택, 빌라로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여기 하얗게 보이죠? 여기가 뭐냐면 대조 1구역이에요. 그러면 대조 1구역과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고 불광역 앞에 여기가 뭡니까? 불광 5구역. 은평구에서 제일 핫하다는 여기가 불광 5구역, 여기가 대조 1구역, 여기가 역촌
시프트 지역이다. 그리고 여기가 공공재개발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는 완전 탈바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서울 전역에 이렇지 않은 지역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작은 돈으로 조금 심플하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업은 하다 보면 깨질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거를 대비했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깨지더라도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품도 작을 뿐더러 내가 매달 월세 받는 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대출이 몇 프로 나올까요? 기본 80%는 나온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내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고 월세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알찬 매물이다. 그리고 서울에서 41평의 토지를 내가 갖고 가기 때문에 최소한 아파트를 2채, 때로는 1채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대도를 받는 물건이다. 무슨 말 이해돼요? 아파트를 우리가 입주권하고 분양권을 같이 받는 거예요. 토지가 41평이면 통상적으로 전용 아파트 40평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돈이 안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 물건을 갖고 아파트 2채를 받는다 그러면 34평 하나, 25평 하나. 그 대신 34평은 조합원 분양가로 받는 거고 두 번째 받는 25평 아파트는 일반 분양가로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거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개 다 조합원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는 조합원, 하나는 일반으로 받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우리 거 옆에 있는 거는 지금 3080 도심 001차 여기는 지금 걸려있지만 우리 해당 물건 쪽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이게. 왜?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동의로 나왔지만 구역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품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물건을 보고 또 현장 가서 또 때로는 전화조사, 손품을 팔다 보면 이런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 내가 뭘 줘야 된다? 키를 줘야 된다. 근데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진구하고 있고 동의서도 지금 74%나 동의서를 걸었기 때문에 구역 지정은 곧 눈앞이다. 이런 것들은 제일 장점이 뭐다? 거품이 없다는 게 제일 장점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건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 없는 투자를 한다. 이거는 명확하다. 근데 거품 있는 것은 사면 거품 있는 만큼 뭘 줘야 됩니까? 내가 피를 줬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사업이 그만큼 진행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만한 가치를 내가 줘야 되는 거고 내 현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 지금처럼 구역 지정까지 안 되었고 진구만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가장 극초기이기 때문에 거품 없이 내가 투자할 수 있고 때로는 이게 만약에 사업이 부서진다 하더라도 내가 거품을 안 줬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현장에 꼭 가보세요. 골목에 차 겨우 들어가는데 이게 장점이라니까. 다중주택은 1인 가구가 살고 중요한 거는 다중주택 자체는 주차가 안 된다고 인정이 되는 거고 단 우리 건 여기에서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보면 당연히 이 금액이 안 나온다니까. 이런 것을 단점을 장점으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길이 넓으면 내가 그만큼 돈을 더 줘야 되잖아. 그럼 내가 현금이 많이 들어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이게 건물도 봐야 되고 길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 맞죠? 앞에 차가 겨우 들어갈 정도니까 이 금액이 나오는 거고 개발지역은 내가 가볍게 가야 돼요. 가볍게. 좋은 거 가져가면 굳이 이거 말라 합니까? 막 오늘 몇십억 줘야 되는데. 그래 내가 이제까지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정말 이해되시죠? 물론 길이 좋고 여기에서 더 가깝고 상업지역이면 더 좋겠지. 그러면 끝이 없단 말이야 이게. 근데 우리는 투자금 대비해서 나중에 큰 것을 바라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길이 작은 게 단점도 될 수 있지만 현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결론은 개발된다 그러면 나중에 간평은 하겠지만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토지가 41평이나 들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장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셔야 된다.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해. 그렇죠.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현장에서 조금 터득하면 좋고, 우리가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알아야 되겠지만, 너무 좋은 것만 따르다 보면 내가 그만한 돈을 더 들어가야 되고, 내가 지금 눈높이는 100억의 눈높이가 있는데 1000억짜리 물건을 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다 좋아요. 단점이 안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반대 입장일 때는 단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가 1억이 있든 2억이 있든 5억이 있든 내 눈높이에서 보면 단점은 명확한 단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단점을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 장점이 이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물건을 고르는 눈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자금이 이만큼 있는 게 아니잖아, 사람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물건이든지 다 단점은 있지만 그 장점이 이 단점을 상쇄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런 물건 찾는 사람이 제일 현명한 투자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뭐한다? 성공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서울의 날씨가 별로 안 좋죠? 그래도 비는 안 오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하루를 위해서 꼭 임장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낙찰TV의 김현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